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존재란 무엇인가 제2강을 내보냈는데요. 오늘은 존재와 관련된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철학적이고 문학적 평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수많은 개념들을 설정하고 이 개념들 안에 숨어있는 인간과 세계에 관련된 미지의 영역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학 여행에는 인간의 숨소리가 결여되어 있어서 개념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에는 항상 문학과 예술이 곁들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학이 우리를 나만의 우상과 편견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문학은 우리 내면에 평생 동안 감춰져 있던 감성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주의상수를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984년 불어판이 출판되고요. 같은 해에 영어판, 그리고 85년에 체코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인정하는 정본은 1987년에 불어판 정본이 태어났고요. 2006년에야 체코판 정본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식적인 정보는 쿤데라가 직접 쓴 불어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어판 정본과 한글판을 군데군데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이 제목에도 잘 나와 있지만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영혼과 육체, 그리고 키치, 그리고 토마시와 테레자의 전원 생활을 노래한 목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전지적 화자인 쿤데라 자신은 소설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또 전지적 화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 작가 자신의 말은 인물들의 인간관계와 대화 내용을 그때그때 정리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인물은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그리고 전지적 화자 5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부모나 자기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시는 여자 육체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혼한 경력이 있는 외과 의사였고요. 그 테레자는 인간의 육체가 마치 하찮은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란 여자입니다. 그래서 테레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엄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멘탈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테레자는 항상 책을 가까이 했고요.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산책하기를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비나는 딸을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요. 프란츠는 아버지와 이혼 후에 홀로 프란츠를 귀하게 키워낸 책임감 있고 정조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토마시는 테레자를 사귀는 동안에도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생활을 지속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토마시는 이 사랑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 돈주앙처럼 가벼운 사랑을 통한 가벼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토마시는 자신의 애정 행각을 그래서 라미티의 에로티크, 그러니까는 에로틱한 우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에 대한 두려움과 성적인 갈망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랑에 있어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테레자는 이런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약간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토마시를 사귀는 단서가 되었고요. 사비나는
아버지의 억압과 통제 일변도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무게도 어떤 책임도 없는 완전히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프란츠는 엄마와 같이 정조 있는 충실한 여인상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사비나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가정 배경은 테레사와 프란스가 왜 인생의 진지한 의미를 더 중요시한 반면에 토마시와 사비나는 왜 깃털같이 가벼운 삶을 추구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소설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7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와 5부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2부와 4부가 영혼과 육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해받지 못한 말들, 그리고 6부에 대장정이 있고요. 7부에 결론적인 카레린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5부가 동일하고 2부와 4부가 제목이 동일하고요. 3부와 6부가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부는 토마시와 테레사가 갖은 갈등을 다 겪고 난 후에 시골 마을로 가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그린 목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에 나타난 키워드는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1부에서는 이 소설을 철학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작중화자인 쿤데라가 니체의 영혼과 회귀, 파르메니데스의 극단의 변증법,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 설정, 그리고 페미니즘, 키치와 같은 철학적 주제들을 이 작품 내에서 설명하고 극중 인물의 행위나 사건들에 노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작품에는 그런 철학적 주제들이 그 인물 간의 대화와 작중 화자의 설명 속에 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철학 이론을 설명하면서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바로 영혼 회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작가는 영혼 회귀가 만일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이라면 인생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니체의 말로 소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설의 대주제인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인간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빛과 어둠, 부러움과 거침, 따뜻함과 차가움,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극적인 것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가벼운 것이 긍정적인 것,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로틱한 우정이란 말은 우연한 만남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무거운 사랑이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말을 또 작중인물이 설명하는데요. 이거를 컴패션이라는 말을 토마스에 적용해서 동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토마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면서 고통, 즉 패션을 함께 나누는 의미인 연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송진을 바른 바구니에서 꺼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와 오이디푸스가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띄어지고 왕족들에게 발견돼 구해졌다는 이 얘기에서 나온 기표들이죠. 그래서 토마시가 테레사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임마리스 카인 말도 두 가지로 해석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해석하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진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와 4부 영혼과 육체는 여자들과의 정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생활을 목도하면서 같이 사는 테레사의 회의와 정신적 고통, 특히 과연 남녀 사이에서 육체와 영혼은 상호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토마시는 한편으로는 테레사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여자 필력은 소설이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심지어 외과 의사에서 유리창 청소부로 전락된 이후에 더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3부는 사비나와 프란츠의 신념과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연애사를 연애의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받지 못한 말들이라는 이 말은 이 둘이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건 간에 100번 양보해도 서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3부에서 사비나가 기존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배반들의 끝이 허무일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즉 이 소설의 제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비나의 인생의 목표가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6부 대장정은 프란츠가 사비나의 시선을 의식해서 캄보디아 해방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서 결국은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는 프란츠라는 인물을 사비나가 가장 혐오하는 키치의 전형으로 묘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소설이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1부와 5부 그리고 2부와 4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3부에 이해받지 못한 말들을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소주제들을 동양사상의 태극으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태극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요. 이 태극이 기본 개념은 이 우주의 양극단 속에서 에너지가 생성돼서 세계를 형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극의 문양에서 음과 양 영역에 각각 양과 음의 씨알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는 음과 양이 새끼줄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양극단들은 항상 서로 엉켜서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작가 쿤데라는 이 영혼 회귀를 동일한 것의 반복과 차이 나는 것의 반복, 물론 이 차이의 반복은 들레주의 말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동일함의 반복은 인생의 무거움으로, 그 차이의 반복은 인생의 가벼움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의 아인마리스트 카인말이라든가, 그러니까 토마스가 여자들과의 탐닉 과정에서 어떤 여자라도 단 100만 불의 1의 차이점이 없다면 자기가 여자를 탐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영혼 회귀를 두 가지 극단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함의 반복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어느 정도 고정된 질서를 갖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정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 내에서 동일한 행복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존 질서는 다시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혼돈과 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단 그 힘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실현하면서 살았던 여자이고, 프란츠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자기의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토마스와 테레자는 자기의 사랑의 힘으로 이 무거움의 씨앗으로 같이 접근함으로써 마침내 그 삶의 철학의 일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움은 레제레떼, 무거움은 빼장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즈와즈 데 아자르나 에스무스 자이는 또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는 우연과 필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와 테레사의 만남의 과정에서도 이 우연과 필연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원래 파견되기로 했던 외과 과장의 좌골 신경통 때문에
대신 의료 파견을 나갔던 것이에요. 작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마침 그곳에서 카페에서 테레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테레자는 그 만남을 우연의 새가 몰려와 자기 어깨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les oiseaux des arts de rejoindre sur ses épaules. 그러니까 자기 어깨 위에 우연의 새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테레자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읽고 있던 책이 자기가 읽고 있던 소설, 즉 톨스토이의 안내 카레리나와 같은 소설인 점, 그리고 토마스가 평소에 자기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바로 그 노란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투숙한 호텔 방 번호가 6호실이었다는 점, 그리고 6호실, 그 6자라는 숫자는 자기가 엄마와 불행하게 살던 아파트 주소가 6번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이 있었는데, 테레자가 마을음악회에서 감상한 음악이 베토벤 소나타 4중주였고요. 그리고 테레자가 웨이트리스로서 그 토마스의 주문을 받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바로 베토벤 소나타 4중주였던 그러한 점들이 자기와 토마스가 우연들에 의해 엮여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프라하에서 쥐리히의 외과 의사로 취직되어 사는 동안에도 토마스의 그 여자 편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다시 프라하로 돌아와 홀로 지냈는데요. 이때 토마스가 닷새 만에 테레자를 찾아서 프라하로 이사 왔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테레자는 다시 우연의 새가 자기 어깨 위에 내려와 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마스는 이 우연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쥐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테레자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에스무스 자인이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필연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무스 자인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가사를 붙여서 만든 사중창 노래인데요. 그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무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필연을 나타내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테레자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처럼 어떤 우연이나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욕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우연에 대해서 작가 쿤데라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어깨 위에 우연히 앉은 새들처럼 영적 깨달음을 위한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서 어깨에 앉은 우연의 새, les oiseaux des arts se rejoignent sur les épaule로 지칭하면서 테자르의 생각과 성 프란체스코 생각이 일치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우연의 사건들이 신의 은총이나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또 아주 낭만적인 문학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는 토마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불러 옆자리에 앉으라고 청했다. 이 그는 이제 토마스죠. 테레자는 영혼의 승무원이 육체의 가판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Il l'appela l'invita à s'asseoir à côté de lui. 그의 옆에 앉으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테자르는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테레자는 sentit l'équipage de l'âme s'élancer sur le pont de son corps. 그러니까는 자기의 육체의 가판 위로 영혼의 승무원, 에퀴파지라고 하는 승무원입니다. 람, 영혼의 승무원이 뛰어오른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테레자에게 집을 뛰쳐나와 운명을 바꿀 용기를 주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 그가 그녀에게 내밀었던 그 명함이 아니라 우연이란 안내 까레리나라는 책이라든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의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6이라는 숫자라든지 그 광장의 노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름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작가는 그녀가 아파트에 그녀가 토마스의 아파트를 처음 얻은 날,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소설 첫머리에 안나 까레리나는 브론스키를 이상한 상황에서 그 기차역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방금 누군가가 열차에 치여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역의 플랫폼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 끝에서 열차 아래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바로 안나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이 처음에 브론스키를 만난 안나 까레리나도 이때 브론스키를 처음 우연히 만났을 때 이 역에서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안나 까레리나가 소설 끝에 그 기차에 뛰어들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역과 죽음의 테마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쿤데라는 안나 까레리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차역과 죽음의 테마가 그 음울한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순간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무심결에 아름다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작곡합니다.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충동으로 자신을 몰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고네가 그랬듯이 토마시와 프란체에게도 적용되죠. 토마시의 여자 편력은 테레사를 사귀고 결혼까지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영혼과 따로따로 노는 것을 느끼죠. 이처럼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기억이 그로 하여금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죽음 충동의 전형적인 양태입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사비나의 시선을 의식해서 타인의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기치적 이념을 가진 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캄보디아 구국운동에 참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피습당해서 가치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쿤데라는 이렇게 인간이 이런 우연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미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쿤데라 자신도 이 우연에 의해 일어난 사건의 미적인 측면, 이 숭고한 측면, 즉 이것은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죽음 충동에 빠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자, 토마시에가 항상 가벼움의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이 테레사를 만나서 무거움으로의 점진적 이행을 겪는데요. 테레사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테레사의 어머니의 세계에서 모든 육체는 같은 것이며 줄줄이 발을 맞춰 행진하는 형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테레사에게 있어서 나체는 집단 수용소에서 강요하는 획일성의 상징이었고 모욕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레사는 오직 육체적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피해서 토마시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쥐리까지 왔는데 토마시마저 자신을 다른 여자들의 육체와 똑같이 취급했던 것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끝내 쥐리에서 토마시와의 결혼 생활을 접고 다시 프라하로 메모만 하나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때에도 토마시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잠시 만끽하기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채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정심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망명지 7위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프라하로 되돌아오고 테레사와 만납니다. 그날 테레사의 온몸에 열이 몹시 심하자 테레사를 마치 또 같은 표현을 쓰죠.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졌다가 건져 올린 아기. 이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아기라고 생각하고 테레사의 침대의 머리맡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토마시도 이 테레사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는데 그는 동정 어린 사랑, 컴패션을 언급합니다. 동정 어린 사랑. 사실 토마스는 테레사가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프라하 아파트를 찾아온 첫날 밤에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린 아이처럼 놓여 있던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에게 테레사라는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측면, 운명적인 거라는 그런 은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오이디푸스가 폴리버스 왕에게 발견된 것 같은 필연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화면 위에 중산모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중산모 안에 토마시와 사비나가 동침하는 장면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테레사겠죠. 테레사가 밤마다 이런 낭몽을 꾼다는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성적 쾌락과 권력의 상관관계도 이 소설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소설에서 발견한 성과 권력에 대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푸코는 성의 역사, l'histoire de la sexuality에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 억압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성적 쾌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테레사가 프라하의 토마시 아파트를 찾아오기 직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고요. 토마시는 오늘은 선약이 있고 내일 아파트로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그 기차역 수화물 보관소에 트렁크를 맡겨놓고 싸구려 호텔방에 투숙하고 만 하루를 혼자서 그 안네 까레리나라는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프라하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아파트문 초인종을 눌렀을 때도 책을 놓지 않았는데요. 이때 테레사는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마치 토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인 양 자기가 가진 통행증이라곤 이 비참한 입장권밖에는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울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요. 물론 경제적, 사회적 권력에 의한 불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등을 속내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특히 남성 우위의 그 관계 혹은 사회적 권력 누이에 의한 불평등한 사랑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사비나와 정사를 위해서 만날 때 사비나는 항상 속옷 차림에 중산모를 걸쳤는데요. 이것은 사비나가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토마스를 받아들이고 같이 정사를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원초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약자로서의 저항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산모는 사비나가 할아버지가 그때 우체국장이었는데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하나의 권력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은
남자의 명령을 수용하는 그 여자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토마스는 여자와의 관계를 할 때마다 take off your clothes, 그러니까 벗어라고 명령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테레사가 토마스의 애인 사비나를 보기 위해서 그녀의 화실에 갔을 때 그들은 서로 나체로 사진을 서로 찍어주는 놀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토마스가 반복적으로 외쳤던 take off your clothes, 벗어라는 명령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남녀 정사에 있어서 남성의 지배적인 권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비나가 나체로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자 테레사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남편의 정부인 사비나의 나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돼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체로 서 있는 사비나에게 특정 포즈를 취하라고 명령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비나 역시 테레사가 나체로 사진 찍힐 때 토마스와의 정사 중에 토마스가 자기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테레사에게 옮겨서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테레사나 사비나 모두 토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속적이고 복종적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원초적인 성적인 종속화일 수도 있고 외과의사인 토마스와 화가 그리고 외과의사인 토마스와 사진작가라는 사회 계층적 차이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모는 이 소설에 있어서 이 중산모의 상징적인 것은 이 책의 외국 책에는 대개 이 중산모와 속옷을 겉표지로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이 성적 쾌락과 사회적 권력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토마스는 항상 사비나의 자발적인 포즈입니다. 이게 중산모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썼고요. 속옷 차림을 하는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 테레사가 사비나의 벗은 모습을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찍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옷걸이 위에, 거울과 옷걸이 위에, 사비나의 중산모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토마스가 테레사와의 첫 만남에서 동정심에 의해 사랑을 느꼈고 자기의 복잡한 여자 관계에 대한 테레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정심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들과 에로틱한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즉 결혼을 했지만 아직 바람둥이 돈 주왕에서 진실한 사랑의 상징인 트리스탄으로 변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레사와의 사랑이 작동한다는 단서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미래를 나눌 때마다 더 강력한 사랑의 덫에 걸려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메모만 남기고 쥐리 아파트를 떠나 프라하로 돌아갔을 때도 그는 테레사와 동거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어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말없이 프라하로 돌아간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테레사는 예고도 없이 그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떠났다. 그녀는 묵직한 트렁크를 들고 왔다. 그리고 다시 묵직한 트렁크를 들고 떠났다. 그래서 여기서 묵직한 트렁크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삶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서 왔다가 아주 가벼운 삶을 만들어줬다는 의미고요. 즉 토마스의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던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l volait presque, 날아갈 것만 같았다. Il était dans l'espace magique de Parménide. Il savourait la douce
레제레테 드 레트럴. 그러니까는 뭐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마술적인 공간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존재의 가벼움의 달콤함을 느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제네바에 있는 사비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리의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지만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 테레사의 추억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리 고즈레 윈 앵수트 나블르 들레. 그러니까 테레사는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을 일사베 스브니어 드 테레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직을 만류하는 원장에게 에스무스 자인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프라하로 떠납니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토벤 현악 사중주의 가사를 붙인 일부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베토벤은 무거움을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고 또 말하죠. 그래서 토마스가 사랑은 깃털같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평소에 토마스는 사랑이 에스퀸트 아우 안더러스 자인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에스무스 자인 그렇게 해야만 한다. 즉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인 사비나는 테레사에 대한 토마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둥이 토마스의 그림자 뒤에 낭만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혹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오직 테레사만을 사랑하는 트리스탄의 모습에서 바람둥이의 아름다운 세계가 언뜻 보이기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토마스의 애인들의 눈에는 테레사에 대한 사랑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보였고요. 반면에 테레사의 눈에는 여러 다른 애인들과 사랑의 편력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제2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